예, 다시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례관리 구성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례관리 구성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사례관리 이용자, 그 다음에 사회자원, 세 번째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직원 체계들로 사회자원과 사회관리를 운영하기 위한 예, 사례관리자, 그다음에 사례관리 이용자들을 위한 사례관리 운영 체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다만 이제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 운영 체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첫 시간에는 사례관리 구성 체계 중에서 첫 시간에는 사례관리 이용자 말씀드렸 잘 기억이 나시겠죠? 사례관리 이용자를 특히 일반 사례관리 이용자, 집중 사례관리 이용자, 그 다음에 위기 또는 긴급 사례관리 이용자 세 부분으로 구별을 해서 구별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관리 구성 체계에서 사회자원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원 조금 주변 밑으로 갈게요. 자꾸 이게 걸리네요. 자, 사회자원은 social source입니다. 자원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필요한 것들이죠. 필요한 자원들을 필요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사람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것, 또 사회 심리적인 것 이런 것들까지도 그런 것들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적, 자원적, 심리적, 정서적인 어떤 지식들, 기술들 모든 것들도 사회 자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자원이란 말은 뭐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활과학을 원만히 수행하고 또 사회생활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준의 지원 체계들이 필요하다. 이 앞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회 관리를 위한 어떤 관리나 이론들을 공부할 때 생태 체계, 생태 지원 체계,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그런 것처럼 환경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가장 큰 체계적인 생태 체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례 관리를 이론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그 개념처럼 여러 수준의 지원 체계들, 그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건 각종의 여러 가지 지원 체계 중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 체계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그 지원 체계들과 이런 것들도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원 체계들과의 원만한 상호 교류 활동들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 속에서 원만한 하나의 개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게 바로 사회 지원 체계다라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자원이라는 건 뭐냐, 소스라는 건 뭐냐, 인간의 다양한 생활상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각종의 제도, 시설, 기관, 단체, 프로그램 및 사람들의 지식, 기술, 또 이러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인적, 물적 제 요소를 바로 다 자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나타내는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욕구, 클라이언트 욕구와 사회의 자원, 리소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는 클라이언트 것이죠. 그 다음에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과 사회 자원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사례 관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사례 관리자가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전 시간에 잠깐 사례 관리 구성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례 관리 이용자를 일반 사례 관리 이용자, 위기 관리 집중 사례 관리 이용자, 또는 위기 또는 긴급 사례 관리 이용자로 구별을 해서 누가 사례 관리자가 사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사정을 통해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적정한 사회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방법들이 바로 엄밀하게 이야기하는 사례관리의 방법이고 사례관리 구성 체계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사회 자원을 위한 자원의 본질, 원천 및 유용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자, 개인이나 집단의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 또 공식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 또 실제적인 자원과 잠재적인 자원, 또 목적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과
불가능한 자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회 자원을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공식 세세하게 한번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자원 중에서 첫 번째 공식적 자원. 공식적 자원이란 건 뭐냐?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자원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법인, 민간기관이나 시설, 사회단체, 공식협의회, 회원조직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 또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해서 가장 최근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자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식적인 어떤 신청이나 그런 신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받아봤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공식적인 자원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기금을 낸다거나 세금을 낸다거나 해서 국가기관에서 이만큼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요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공식적인 자원 체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런 공식적인 자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해서 관련 그런 것들에 대한 최근의 정보를 수집하고 소유해야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자원은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그 자격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자격들에 대한 자격 조건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 지침이 변화나 관련 규정이 변한다라는 건 지원 대상이나 지원 대상자들이나 지원 규모라든가 아니면 지원 방법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수시로 바뀔 수 있거든요. 아니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수시로 접하고 최신의 자료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필요로 한 사회 서비스나 공식적인 자원에 대한 연계를 저희가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공식적인 자원과는 좀 별개의 문제로 비공식적 자원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비공식적 자원은 가족, 친척, 동료, 이웃, 또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원들을 비공식적 자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인적인 연출이나 배경, 혹은 사람들 사이의 정과 이타적인 동기, 선의적인 동기, 또 선행의 기반에 기반에서 형성되는 게 특징이고요. 또 클라이언트는 생활상의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 멀리 있는 비공식 자원, 신청을 해서 저한테 혜택이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공식적인 절차를 다 지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가까운 주변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공식적 자원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비공식적 자원에 대한 요청들이 더 직접적이고 간편하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어떤 비공식적 자원들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자원의 유형이 갖는 특징,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자원 유형이 갖는 특징, 여러분들 교재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식적인 자원, 국가기관, 또 공공법인, 또 민간시설과 시설, 민간기관과 시설, 또 사회단체, 또 공식협의체, 회원조직,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지원 유형이 갖는 특징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 좀 볼까요? 이러한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법인, 회원조직, 의사회, 약사, 변호사 이런 부분들은 다 기금을 그 회원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 국가라 그러면 국민들이 회원이 될 수 있겠죠. 공공법인은 공공사회복지법인이 되었던 그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체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협의체들도 그 회사의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금, 아니면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서 법률에 따라서 그 재원들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기부금이 됐든 여러 보조금이 됐든 여러 가지 법적인 방법,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거의 이제 공식적인 자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원 유형이 갖는 특징들은 한번 구절을 읽어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비공식적 자원들은
민간 사회복지 현장과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진 자원 활용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가사나 식사, 위생지원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지원들, 병영 동행 및 연계, 가사 지원 서비스, 공공요금 지원을 하거나 무료 집수리 업체 등의 연결들을 통해서 민간 자원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를 관리 대상자에게 직접 연결할 수 있죠. 의료비 지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계한다거나 희귀 및 난치성 질환 사업을 연계한다거나 재활치료, 뭐 간병 및 치료비 지원 등 이러한 의료비 지원도 할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지원도 할 수 있고요. 또 요양 및 돌봄에 대한 지원들, 또 주거에 관한 지원 문제들, 또 문화 및 여가 지원들, 또 법률적인 지원도 가능하죠. 이 법률 소송이나 인권보호, 또 무료 생활법률 상담 등 비공식적인 어떤 자원들이 우리가 주변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더구나 이러한 부분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식적인 자원보다는 비공식적 자원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사례관리자가 우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에게 자원을 연계해주고 조정해주고, 또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안에 그런 사회 비공식적 자원들을 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연계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으로 자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원들 중에서도 이제 비공식적 자원이 또 쓰인다라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자리 지원, 또 교육 및 교육 지원, 그 다음에 심리 정서적인 지원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제적으로는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천 현장에서 사례관리자가 사회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가 사례관리 이용자의 욕구가 복합적이고 만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관을 넘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욕구도 다양해졌고, 또 다양한 욕구 중에서도 어느 기관이나 공식적인 기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기관들이 통해져 있는 서비스 외에도 그 외에 많은 서비스들을 받기를 원하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런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셨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단시간 안에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러한 비공식적 자원들이 좀 많이 개발이 돼서 그런 서비스들을 필요할 때 즉시 연결해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무료로 아니면 최소의 실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자원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관리 이용자들이 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 대상자로 사례관리 이용자들은 대개의 경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약자분들, 상당히 약간의 노인분들, 뭐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동들, 여성분들이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주변에 당장 자기만의 일상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자기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하셨거나 능력을 그런 것에 다 소진하셔야 됐기 때문에 주변 사회의 사회 자원들이 아니면 필요한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알아내기에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처럼 사회복지 공부를 하시고 권위를 가지신 사회관리자분들께서 그러한 사회 자원들, 비공식적 자원이 됐든 공식적 자원이 됐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들이 사회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이용자들이 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클라이언트는 여러 가지로 입체적, 정책적 한계로 인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찾아가 스스로
찾는 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관리자들이 사회자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사회자원에 대한 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사례관리자, 사례관리 구성 체계의 사례관리 이용자, 그 다음에 사회자원, 세 번째 사례관리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례관리 구성 체계의 세 가지 요소.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자는 또 한마디로 더 사례관리 운영 체계를 포함을 할 수 있겠죠. 사례관리 운영 체계 안에 사례관리자가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는 사례관리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례관리 구성 체계 중에서 첫 번째 사례관리 이용자, 그 다음에 사회자원, 공식적인 자원이 됐든 비공식적인 자원이 됐든 그 두 가지와 사회자원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각형으로 구성을 이룰 수 있는 사례관리자. 네, 이번에 사례관리자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자는 우리가 영어로 케이스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사례관리 이용자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실천가, 매니저라는 게 관리자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ER이 붙어서 매니저가 된 거고 사람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가를 바로 사례관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자는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터득하고 숙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 편하게 쉬시는 시간에도 와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간에 이런 전문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사례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지식, 기술,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실천 능력들을 익히고 연마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훈련되고 숙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여러분들 교재 81페이지 그림 4-3 사례복지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의 원천. 첫 시간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잘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의 기본 철학과 가치를 공부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을 해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의 고유한 습성과 절차를 습득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사례관리에 대한 실천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과 철학, 가치, 윤리의식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사례관리를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의 원천, 권위, 또 이런 것들을 가지셔야 된다, 익히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관리자의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사정하시는, 어세스먼트를 하시는 사정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역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상담하기도 하고, 또 중개자, 사회적인 약자와 사회 아니면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 조정의 역할들, 평가의 역할들, 옹호자의 역할들, 이런 많은 사례관리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천가로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 사례관리자 자격요건을 제시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을 소지한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 중에서 선임 사례관리자가 되시려면 보통 1급을 가지시고도 현장 경력이 최소 5년 이상,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3년 이상, 5년 이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5년 이상, 10년, 20년, 이렇게 최소한의 5년 이상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어쨌든 사회복지 사례관리자가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이 되었든 2급이 되었든 가지신 분들이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또 공공영역의 경우 모든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통합사례관리사를 기간제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말만 그 통합사례관리사하고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요건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분들이 기본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응시 자격 첫 번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이신 분,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 분야 혹은 보건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이신 분, 또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혹은 보건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분들이 바로 통합사례관리사의 응시 자격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 사례관리가 다양한 실천 분야로 확대되고, 또 사회복지 시설평가에서도 점차 중요한 평가 지표로 반영된다. 이 전 시간에 사회복지의 그 역사 발달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모든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시설을 평가를 할 때 사례관리를 하고 있느냐, 또 안 하고, 어떻게 또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도 어떻게 잘 운영하고, 그 사례복지 운영회의가 잘 운영되고 그 결과물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각 사회복지기관마다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관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되 사례관리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일반, 집중, 위기 사례로 구분해서 사례관리자의 개입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한 사례관리자 한 분당 보통 20케이스, 20사례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현장 점검을 나가보게 되면 이제 사례관리자 선생님 한 분당 보통 20케이스 이하로 하시는 경우도 드물게 봅니다만, 보통의 경우 20케이스에서 보통 한 50케이스 사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기도 하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사회복지사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 케이스들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각 사례마다 충실하지 못하고, 이런 근거 기록들을 넘기느라고 심사가 있거나 뭐 이렇게 평가가 있다 보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많은 분들이 며칠씩 막 평가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서류 맞추시고 막 서류 정리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사례관리를 한 분께서 한 20사례 전후로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사례관리 운영 체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례관리 이용자, 그 다음에 사회자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례관리자, 이렇게 되어서 삼각형을 이루어야 사례관리에 대한 구성체계를 정확히 이룰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용자와 사회자원, 있는 자원들을 잘 파악을 하고 사례관리자를 구별을 해서 일반 사례관리자인지 긴급 사례관리자인지 위기 사례관리자인지에 대한 구별을 통해서 사례관리 적절한 사회자원을 연결을 해주고 통합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전달을 하면 되는데요. 이 사례관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자격들이나 기술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응시하고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실천 과정을 뒷받침하는 구조, 그게 뭐냐? 바로 사례관리 운영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 운영 체계는 사례관리자를 위한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와 함께 우리의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운영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례관리 운영 체계는 사례관리 전담팀, 그리고 사례회의, 그리고 슈퍼비전을 통한 사례관리자의 지속적인 어떤 지원과 관리 감독들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례관리 전담팀입니다. 사례관리 전담팀은 사례관리 수행기관으로서 내부의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 팀을 기반으로 해서 사례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례관리 팀장, 그 다음에 2인 이상의
사례관리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기관 내부의 다른 실천가들이 사례관리 전담팀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사례관리 팀장은 3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바람직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을 구비하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사례관리자에게 상시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전담팀의 역할은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례관리 이용자를 선정하고 사정하고, 그다음 사정 결과에 따라서 개별화해야 될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고 필요시에 조정, 점검하고 또 평가하는 사례관리 전 과정을 담당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면서 이를 위해 자원 목표를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사례관리 수행을 위해서 정기, 비정기의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감독자에게 슈퍼비전을 상급자에게 했습니다. 기관 혹은 지역에서 사례관리 실천 사례를 발표하고 사례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역 단위의 통합 사례회의에 참여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도 협력,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합니다. 또 필요시 통합 사례 관리 지원단의 지원, 교육과 훈련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전담팀의 구성, 여러분들 교재 4-1입니다. 교재 87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구성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례관리 팀장, 사례관리자 2인 이상, 그 다음에 팀장과 팀원 모두 사례관리를 위한 관련 교육들을 모두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요.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이나 업무 지침들을 잘 만들어서 팀장, 팀원 간의 업무 분장을 구별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업무 실천들을 진행하는 분들이 바로 사례관리 전담팀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5분 쉬었다가요. 두 번째, 여러분들 교재 87페이지 사례회의, 사례회의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